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새벽입니다. 전윤책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문명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저지르고 있는 무수한 위법과 불법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도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환 거부를 이유로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제 의견이 맞다면 불법영장으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구속을 한 것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나라 사법부의 법관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경악할 일은 공수처장 오동훈이 통신영장이니 압수수색 영장이니 하는 여러 영장들을 원래 관할법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모조리 기각되자 이를 감추고 이를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어설픈 국가 긴급권 행사 뒤에 이를 빌미로 헌법이 정한 국가 통치 구조를 마비시키는 진짜 내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거꾸로 통치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체포 구속하는 한편 집권 여당의 대표와 함께 탄핵소추로 파면함으로써 조기 대선을 획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민주적 적정 절차, 이른바 듀 프로세스를 위배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을 자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휘하는 이재명이나 그 휘하의 인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은 한동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들 중에 공수처장 오동훈이야말로 훗날 역신으로 기록될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동훈은 왜 자신에게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을 소환했으며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끝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을까요?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검사들과 어울려서 와인으로 건배까지 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도 원래 관할이었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들이 기각됐다는 걸 숨기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제 짐작으로 변수는 하나뿐입니다. 글쎄요, 불가능한 변수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밟아야 하니 이재명 살리기 작전 계획이 아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만약 붙기대로 그동안의 변론을 경신하다가는 한 달이 소요될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를 판이니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마은혁이 임명되어도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 변론 종결을 했다는 이유로 변론 갱신 절차를 생략하려고 들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 누구도 입을 완전히 닫고 있죠. 결국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이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아마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탄핵재판의 소요와 함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TV 카메라 앞에 앉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격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어설픈 비상계엄을 왜 하는지 몰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비상계엄 선포에 윤 대통령의 정적들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걸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가 되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통치권자의 고유한 통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정적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지 프레임에 거의 모든 언론들, 한두 개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들, 그리고 90%의 법률가들, 지식인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 빌미를 준 것은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의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을 했다는 증언, 그리고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지금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미 김병주, 박선원 등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오염이 된 증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마비 상태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게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통치권자가 왜 헌정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일까요? 누구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이 벌여온 입법 독재, 이른바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의 폭동에 가까운 행동으로 거칠게 말하면 내란이라고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내란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문명국에서 통치권자가 국가 긴급분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는 헌법학계의 석학 허영 교수 인터뷰가 실렸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 방송에서 허영 교수께서 지적을 하신 헌법재판소의 10가지 위법사항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허영 교수가 저서 한국헌법론, 이 한국헌법론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라면 거의 다 읽은 책들입니다. 이 한국헌법론 21번째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국민이 직접 선출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몇몇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시켜놓고 이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허영 교수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저 역시 이 방송에서 헌재는 법의 재판소인가? 이런 제목 아래 헌재의 노골적인 불법 심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졸속재판으로 홍장원 메모, 곽종원 회유 의혹 등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없는 선고를 하면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이념 편향성으로 인해 중립성을 잃은 것으로 결코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위법은 국회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처리하겠다는 국회 측의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허영 교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국회 측 변호사가 이 소송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하면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왜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했을까요?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다시 허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 아닌가?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나? 저는 아직도 이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만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행위는 곧 형사법적으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만 심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국어가 이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비단 저뿐입니까? 왜 헌법재판소는 이런 말장난을 칠까요? 그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을 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비싼 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있었습니다. 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일호는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를 헌법 위반 2개로 정리할 것을 사실상 명령했습니다.
권유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탄핵소추안에서 사라졌고 뇌물 행위가 바탕이 된 권력의 사유화만 남았습니다. 그 기가 막힌 짓이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인터뷰에서 허인 교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책이 얇은 책인데 헌법재판소법의 주석서입니다. 그 주석서에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의결 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불법의 불법이 대해진 아주 총체적 불법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이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을 두고 그건 저자의 사견 아니냐 이렇게 폄하를 하자 허인 교수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 집필자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고 주석서를 발간한 곳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다. 이를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들입니다. 허인 교수는 또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의 전문 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도 아주 쉽게 반박을 했습니다.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의해 침해됐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형식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현재의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저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가 왜 헌법소원을 두고 그 헌법소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왜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가?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해놓고 이건 헌법재판이니까 뺄 수 있다.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보관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허인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발동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그러니까 비상대권 중의 하나로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국회는 해제 요구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문답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보는가 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이른바 진보좌파 언론에서 모두 이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걸 두고 폭동이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인 교수의 답변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군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군 문란으로 따지면 29번 줄 탄핵에다가 4조가 넘는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폭동 요소를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폭동 요소를 갖췄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고작 200명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동원됐다. 자, 그러면서 허인 교수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볼 땐 국가 긴급군의 과잉 행사인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 없다. 그 말 뒤에 기자가 민주당의 내란 옹호 프레임에 걸릴 발언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니 하는 걸로 고발들을 했죠.
허인 교수의 답변은 더 신랄해졌습니다. 그 당은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자, 어쨌든 저는 이번 1년의 사태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은 오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오동훈을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이 불법인 것은 제 생각엔 아주 명백합니다. 우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었고,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면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3번이나 소환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히려 오동훈이야말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관할 법원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것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영장들이 기각된 것을 숨긴 것으로, 말하자면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들이 모조리 기각되는데 그걸 모조리 숨기고, 말하자면 불법을 거듭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법 124조 불법 구금 체포죄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124조 규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오동훈과 공수처 검사들은 과연 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치권자인 현직 대통령을 구금했다면 이런 명백한 내란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동훈이야말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이 20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훈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 윤상현은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또 아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말은 또 이렇습니다. 결국 오동훈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해서 체포수색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이다. 대한민국이 문명국으로서 국격을 회복하려면 국회 절대다수를 배경으로 명색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 영장으로 감금하고 더 나아가 구속했다면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은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그 1시간 뒤에 와인으로 건배까지 한 자들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공수처가 시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각 사유를 왜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체포영장이 아니었다 해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 등이 계속 기각이 되자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쇼핑을 한 것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착오였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이었고 수사기획관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착오였다니요. 수사기획관이 없으면 관할 법원을 벗어나서 영장을 발부해 줄 판사를 쇼핑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국 오동훈은 자세한 경위는 바로 오늘 25일 오전 10시에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 국조특위는 보나마나 오동훈 자신을 위해 옹호를 해줄 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죠.
자,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오동과 서부지법의 판사 간에 혹시 유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같은 이념 서클에 있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쇼핑을 온 것이다. 아마 유착이 있었을 것이다.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6차례나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여러 영장을 기각한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왜 그 근거를 밝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기각 사유를 밝혀달라. 이런 의문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 진실이 그 끄트머리나마 약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수처의 이런 불법과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벌여온 위법한 탄핵심판 과정이 속속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라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것이 기각이 되는데 그 기각 사유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거나 혹은 다른 이유였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든 이 공수처의 이 불법은 이제 대중에게 비로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육풍이 부는 걸 넘어 모든 걸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은 오늘 변론 종결을 시점으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도 불법과 불법을 거듭하는 진짜 권력, 이 커튼 뒤의 진짜 권력을 정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역풍이 50%를 훨씬 넘는 태풍으로 바뀐다면 이번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반민주 세력은, 민주로 포장을 한 반민주 세력은 이 나라에서 정말 가루가 될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온갖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 종결을 하고 나면 이제 판결이 있을 터인데 이 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4대4였던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 헌법재판소를 이념에 찌든 곳으로 폄하하는 말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틀밖에 일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한 것인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4대4로 의견이 나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념에 찌든 헌법재판소이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을 때부터 이제 헌법재판소는 각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달리는 걸 보셨습니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고 뭐 내란행위만 남겨놓는다고요? 그건 바꾸고 말하면 탄핵소추안에서 모조리 뺄 수 있는 건 다 빼버린 겁니다. 껍질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기각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인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각하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 원로 법조인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상을 한 탄핵재판 결과, 그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각하해야 한다. 그는 또 이념 편향 세 사람이 만약 인용을 주장하면 다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 재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하해야 한다. 둘째,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다.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자, 내란죄를 빼고 나면 껍질밖에 남지 않으니 각하해야 한다. 셋째, 헌재가 오늘 변론을 종결한다면 유 지검장이 보시기로는 심리 미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하함이 옳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요즘 인간은 짐승보다도 도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기를 20년 동안 키워준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도덕적이지 않다. 짐승보다도 도덕적이지 않다. 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욕심은 대부분 남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그림자에게 지배받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